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국민 추천제 5개 지역에서 후보 접수를 시작합니다. 어제 수원을 찾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격전지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이달에만 법정에 5번 출석해야 하는데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적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오늘부터 응급 환자의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병원과 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적용이 되는데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의대 교수들의 이 사직 행렬 등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타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먼저 인도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한국행이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총선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이른바 이 국민추천 후보 신청을 받습니다.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수원에 이어서 오늘은 성남과 용인을 찾아서 수도권 격전지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첫 소식 이태영 기자입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이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과 대구, 울산 등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5개 지역구에서 진행합니다. 국민추천제는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소위 국민의힘 텃밭에서 진행되는 만큼 젊고 쨍한 분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추천제는 이틀 동안 온라인 신청을 받고 15일 최종 후보가 발표됩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격전지 순회를 이어갑니다. 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어제는 5개 선거구가 몰린 수원을 찾았는데 오늘은 경기 남부의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과 용인에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그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오전에 성남 중앙시장과 분당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등에 방문하고 오후엔 용인을 돌며 유세합니다. 다음 주는 경기 고양 등 수도권 격전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한 달 반 만에 오늘 다시 열립니다. 이 대표는 이번 달에만 5번 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총선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선거 지휘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대장동 미래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이어 연이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재판 출석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법 리스크 부각된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립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크게 3가지.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이번 달 출석해야 하는 재판만 5개입니다. 이 대표 측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형사재판 특성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남은 재판도 모두 챙겨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선 부담이 적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어제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오늘 서울대병원에 마련되는데 정치인 등의 조문이 시작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성 기자, 조문객들이 빈소를 찾고 있나요?
네, 그 손명순 여사의 빈소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조금 전 마련이 됐습니다. 가족과 친지 등이 아침 일찍부터 다녀가고 있는데 본격적인 조문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 일반인 조문은 오전 10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빈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서청원 의원 등이 보낸 근조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에 조문할 예정입니다. 오후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과 크고 작은 인연이 있는 정치권 인사들 조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손 여사는 2022년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줄곧 치료를 받다가 어제 정오 무렵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오후 5시 39분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향년 9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손 여사가 코로나19로 폐렴 증상이 악화돼 줄곧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여사의 장례는 5일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11일 영결식 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총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표 간 신경전 과열되는 모습이죠. 이 각 당 공천 작업도 지금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주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야 대표 주요 격전지 현장을 방문하고 있죠. 이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 수원을, 이재명 대표는 양평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이런 걸 했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3년이라는 더 집권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수원에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양평에 왔는데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맡겨진 권력이지 자기가 고스톱 쳐서 딴 자기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맡긴 주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행보부터 보죠. 지난 총선 때 야당이 의석 5개 모두 차지한 수원에 이어서 오늘은 성남과 용인을 찾습니다. 자, 어제 수원 여당 입장에서 험지죠. 한 위원장 방문했을 때 현장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드는데 지역에서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뭐 현장 분위기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현장 분위기만 가지고 뭐 승부를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 지금 현재 어쨌든 뭐 우리가 다 알지만 뭐 수치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론조사 쭉 나오는 걸 보면 여당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해보기도 어렵다 이런 정도였는데 예. 이제는 뭐 해볼 만하다 정도로 충분히 바뀐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여론조사 얘기들이 예. 대개는 이제 중간 채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고사까지는 성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기말고사가 남았으니까 최종 평가가 국민들이 하는 최종 채점이 남았으니까 지켜봐야겠죠. 네. 근데 한 가지는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재 그 수원에서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금 탈락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저는 민주당에 좀 패착이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고 예. 직전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수원 지역에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뭐 컷오프가 된 건지 아니면 뭐 경선에서 뭐 일부 얘기로는 아마도 하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미리 그야말로 발목이 묶여서 그렇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결과를 충분히 봐야겠습니다만은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박광원 그 원내대표가 탈락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패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논란이 있었던 양평을 찾았는데요. 최근 행보를 보면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정권 심판론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 전략은 뭐 물론 효과가 있을 거고 이 지역도 지역이지만은 예. 개항에서
이 양평에서의 문제, 고속도로 문제를 가지고 개항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멘트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조금 있다가 여론의 추이를 보면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었고 전 지사 때의 약점을 부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로서의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분명히 개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이 인천을 넘어서서 경기도와 전체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건 좀 흥미있는 대목이에요. 그만큼 개항의 선거 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저께 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요. 총선 승리하면 이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이 비례대표 후보에 옛 통진당 인사들이 포함된 것 이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진짜적인 비례대표 뽑는 요 방법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얘기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그 여당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예. 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다면 저는 넓은 의미에서 과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법이라든지 예. 대공수사권을 그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 판사도 책을 낸 분 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경찰의 수사가 너무 지금 늦어지고 있고 예.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사기 범죄 천국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비단 사기 범죄만이겠습니까? 예. 일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뭘 하나 고소해도 고소인 조사마저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사건 처리가 느려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대공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지금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사는 경찰이 한다? 이런 것은 유기적인 어떤 결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공수사권이 필요 없다면 모르지만 예. 대공수사를 한다면 그런 점에서 좀 재검토는 필요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네. 그리고 경찰이 지금 대공수사를 전담한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고문치사 이런 것들 한 게 누굽니까? 경찰 아니었습니까? 그때 대공수사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흑역사가 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 대공수사를 경찰이 전담한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 다른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정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한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이거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제 선거 앞두고 색깔론 또 펼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정권을 누가 잡고 있든지 간에요. 검찰의 문제, 국정원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다 공감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고쳐가는 작업을 해야지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겠다 하는 것은 이건 너무 가는 거고요. 예. 국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자세로서도 맞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국정원 문제 이것은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였는데요. 예.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그 실적에 쫓긴 나머지 국정원이 조작 사건을 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일단 첩보 활동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도 첩보기관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사와 뭐 기소까지도 관여를 하는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개혁의 여러 가지 방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고쳐서 어떻게든지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자세로 가야지 원점으로 돌려버리겠다. 이것은 집권 정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야의 공천 작업도 지금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공천 갈등 관련해서 여야 대표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과 질적으로 다르죠. 이채익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까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자, 양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국힘부터 네. 보죠. 밖에 나가서 당선돼서 돌아온다. 과거에는 많이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걸 설명해 주세요. 공천에 반발해서 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 가끔 있었죠. 공천 때, 뭐 예. 선거 때마다 있었습니다. 예. 늘 그때마다 저 당에서는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도 절대 복당을 불허한다. 이런 얘기도 늘 있었고요. 네네. 선거 끝나면 또 복당도 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있었던 얘기인데 뭐 이번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뭐 그런 얘기가 늘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또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뭐 계속해서 당대표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얘기고요. 예. 뭐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거야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직접적인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정치 생명이 걸린 일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는데 이분들이 대개 이제 뭐 이른바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쉬운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네. 쉬운 지역에서 정치를 했었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었고 네. 이런 분들이라면 어떤 당의 결정에 조금 넓은 의미에서 선당후사로 해서 네. 수긍하는 것도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분들에게 개인적인 사감이 있었거나 예. 한동훈 위원장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그분들을 동전 탈락시켰거나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예. 그런 것도 좀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제 비명 행사 논란이 일었던 경선 결과에 대해서 공천 혁명이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요일 밤에 사실 네. 대형 참사가 벌어진 건데 그렇죠. 이건 사실은 좀 예측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선이라는 그 좁은 과정을 보면은 예. 공천 혁명일 수 있고 시스템 공천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공천이라는 전 과정 굉장히 깁니다. 이것은 거의 뭐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예. 여론조사 회사를 선정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또 현역 평가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예. 현역 평가도 사실 이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2년 정도 지난 순간에도 한 번 있고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아. 이렇게 보면 4년 내내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금방 노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수원 박광원 의원 지역구의 경우에 박광원 의원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마지막에 네. 이 승패에서 진 뒤에 내가 사실은 하위 20%였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표를 복귀해 보면은 3표 차이로 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정말 아쉽게 진 거고요. 만약에 그 현역 평가가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엄숙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공천 혁명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기에는 조금 뭐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 예.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역구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아쉬운 대목들이 많이 보이고 이게 이제 본선 경쟁력에서 아.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수정 교수를 공천을 확정을 해 있기 때문에 예. 이수정 교수와 이제 이번에 박광원 의원을 이기고 된 분하고 이제 붙였을 때 예. 본선 결과를 이제 봐야 네. 과연 공천 혁명이 정말로 혁명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이제 민주당 공천 혁명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국민의힘과 네. 붙어서 했을 때 경쟁력을 봐야 제대로 된 공천 혁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도 하나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이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비례대표 출마를 요청을 했는데 호남 공약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처음에 그 이뇨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예. 원래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서대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처음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를 먼저 했죠. 예.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본인이 출마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사심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비대위원장 시절 지났고 뭐 새로운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왔고 비대위원장이 그때 같은 어쨌든 그래서 예. 윤영환 위원장이 그런
출마 의지, 정치 참여 의지가 아직도 있다면 당에서 요청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더구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순천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공략의 의지도 담겨 있고 예. 또 워낙 잘 알려진 인물 네. 아닙니까? 여러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뭐 그런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선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요. 이탄희 의원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 뭐 화합을 위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선대위원장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심에 고심을 하고 지금 예. 뭐 노크를 하고 예.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서른 의원 이른바 민주연대를 결성을 해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홍 의원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완성을 위해 공천 학살을 자행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가 모두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제1야당 어디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고통에 맞서서 희망을 만드는 리더십은 보이질 않습니다. 자, 홍영표 서른 의원 새로운 미래로 입당을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당명도 바꾸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에서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올 의원들이 있어서 기호 3번을 만드는 그 시간과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까? 시간은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예. 지금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예. 그중에서는 의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접촉하는 분들이 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은 뭐 당내 경선 탈락자는 해당 선거구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제3지대 뭐 세분리기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인님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새로운 미래 이제 민주연대라고 예. 뭐 이름을 바꾼다면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바람이 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기한 대로 개별적으로 탈당해서 입당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주목을 받기는 어렵고 예. 초기에 처음에 그 관측하기로는 뭐 탈당 수준이 아니라 분당 수준의 뭐 그런 그 탈당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경선 참여한 분들은 이제 뭐 사실 출마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탈당을 해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나 명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호감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태고 예. 현재로서는 뭐 초기에 생각했던 교섭단체 구성은 물론이고 바람이 많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분들이 모시기를 좀 참여하기는 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신경민에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이번 주말쯤에 이제 호남에서 어디에 출마할지 밝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밝히면다는 게 이제 출마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호남 지역의 반응이 지금 노 교수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바람이 일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일하시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네,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노 교수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예. 현재 광주 지역이 8개 지역구가 있고요. 8개 지역구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낙연 네. 대표가 나가는 건데요. 네네. 지금 한 2-3개 정도로 좁히고 있고 일요일 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군지는 밝히게 될 겁니다. 지금 예. 2-3개라고 하는 것도 대개 그쪽의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의 얘기로는 예. 사실상 뭐 결정이 돼 가고 있다고 보고요. 아. 8개 지역구 모두에서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고요. 네. 그 작업이 지금 오늘 내일 중에는 끝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광주 지역에서부터 여러 가지 바람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몇 의원들이 지금 현재 세미래 쪽으로 넘어오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오고 그러면요. 노 교수께서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바람은 광주에서부터 특히 호남에서부터 시작이 될 걸로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른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뽑아달라 전략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민주당 위성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 뭐 여러 가지 나온 걸 보면 이른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혁자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국 신당으로 이룰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과거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 세력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만치 않은 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뭐 그 조국 혁신당이 서로 경쟁한다. 예.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또 민주당의 그 비례연합정당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세력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거기보다는 오히려 그 조국 혁신당 비례 지역에서 비례 그 수표를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손길이 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현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렇다고 그것도 최종적으로 아직 30일이 남았으니까 예.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 어쨌든 비례에서 조국 혁신당이 상당한 선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옥중에서 네. 소나무당을 창당한 이 송영길 전 대표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길 원한다면서 협상을 제안했어요.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이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뜨잖아요. 네. 금방 노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말을 바꿔서 조국 혁신당하고 또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다가 다시 또 소나무당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비례정당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게 모두 다 방탄 때문이긴 한데 예. 이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는 게 되고 방탄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간호사도 응급 환자의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종합병원과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간호사에게 적용되는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 의료 파업이 3주째 이어지자 정부가 의료진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도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문 간호사는 중환자 기관 삭관, 수술 부위 봉합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문신사 국가시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의사가 독점해온 면허 기득권을 깨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의료계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면허정지 사전 통보에도 현장 복귀 전공의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일부 의대 교수까지 동조에 나서 카톨릭대 의대 학장단 8명과 경상국립대 의대 보직교수 12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부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 제소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의사와 의대생 사이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불참하거나 현장에 복귀한 의사 명단까지 돌고 있습니다. 소속 병원, 진료과, 인원수까지 적혀 있는데 경찰은 실명을 밝히거나 협박성 댓글을 다는 중대한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나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은 건데 권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전망됐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어서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권 씨가 한국핵을 고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죄인 인도는 몬테네그로 정부의 최종 승인 권한이 있어서 실제 한국행이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쟁점은 권도영 씨 인도를 요청한 한국과 미국 정부 가운데 어느 나라가 먼저 공문을 보냈는지였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며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봤습니다. 권 씨 측은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결국 고등법원이 항소법원 판단을 수용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권 씨는 위조 여권 소지 유죄 판결에 따른 형기가 끝나는 오는 22일쯤 송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쓰려다 체포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테라 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인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유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리포트에서도 쭉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한국 송환 결정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결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언제 인도 청구가 도달했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는가, 이 두 가지 때문에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테라루나 사태는 국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미국, 싱가포르 등등이 청구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나라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인의 국적, 거주지, 범행 장소,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범죄인 인도 청구 시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그 한국 정부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인도 청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서 한국 정부의 이메일이 3일 빨리 도달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미국 정부가 보낸 공문은 그 범죄인 인도 청구의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임시 구금만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권도영 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올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결론이 바뀌기는 했지만 최종 승인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이쪽 법무부 쪽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복잡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이 법무부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요. 그 신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 좀 손을 들어주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데 전직 또 법무부 장관이 한국이 먼저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또 이 사안을 두고 좀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몬테네그로 검찰도 다시 한번 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권도영 씨가 이제 한국 송환이 만약에 결정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한국 법원과 또 우리나라의 피해자들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일이 잘 된 겁니까? 한국에 오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고 또 재판 절차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상당수는 한국보다는 미국으로의 송환을 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 피해자들의 온라인 카페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적도 있는데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바랬다고 하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한 배경에는 미국이 훨씬 더 경제사범에 대한 양형이 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경우는 권도영 씨가 국내에 송환이 되면 만약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도 상당히 중한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주권을 중요시하는 법원으로서는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양형이 느슨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 그 김재현 씨가 징역 40년이 확정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당히 중한형을 선고될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가정입니다만 권도영 씨가 한국으로 인도가 된다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수사를 받은 바가 한국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사 초기가 되는 건데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범죄 혐의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데 그러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게 증권 사기입니다. 그래서 증권성이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이미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증권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고요. 또 이번 테라코인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 검찰이 이건 증권이다라고 법률적으로는 좀 마침표를 찍은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상화폐가 증권성이 인정된 전례가 없기도 하고요. 예. 이번에 건도영 씨와 같이 공범이다라고 지목됐던 이런 신형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 코인을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 여부부터 관련 법도 없고요. 관련 기준도 없기 때문에 사실 넘어야 될 문턱이 미국보다는 좀 높다 하겠습니다. 그 갑자기 이제 또 생각난 질문인데 그 권도영 씨가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는 참작이 됩니까? 이런 상황. 사실 그 의사는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주되게 좀 되진 않지만 사실 본인은 한국 송환을 원할 겁니다. 미국은 병가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폰지 사기와 관련해서 150년형이 선고되고 옥중사 한 전례가 있지만 한국은 최대치로 산정을 해보더라도 양형 기준상 한 40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견은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입니다. 검찰이 이제는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까?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금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2020년에 기소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은 2021년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불기소 결정문에 상당히 모호한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문구도 있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시 경쟁자였죠. 그 임동호 민주당 최고위원회 최측근이 법정에 출석을 해서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당시에 공공기관장 자리를 마련했으니 출마를 접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들었다. 뭐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심에서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한 것인데요. 이번 이제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 결과물을 놓고 그 당시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 등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임종석 실장, 조국 전 장관의 관여 여부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쏠립니다. 임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기소될 가능성 높아지는 건지 여기 부분이거든요. 일단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일단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상관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울산 그 시장과 관련한 경쟁 상대인 김기현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본인이 보고받고 그것을 이 조국 전 장관에게까지 이제 알렸느냐 여부가 사실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임종석 전 실장은 이 공공병원과 관련한 공공시책에 관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임동호 씨를 매수하는 데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무죄가 나왔고요. 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 실장을 했던 이진석 당시 실장도 이 공공병원과 관련한 공약을 시행한 부분에 뭔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냐는 부분이 또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의 향배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자식 걱정 당장을 못 이루고 어머니 아버지 미스터 시즌3 최종 진은 자, 보신 대로 미스터3 결승전에서 진선미가 가려지면서 3개월간 이어온 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마지막 경연 이야기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 보셨죠? 그럼요. 자, 먼저 진의 왕관을 차지한 주인공이 누군지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을어디 보냈었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당장을 못 이루고 70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네 천만 년 사시는 줄 알았었는데
사실 난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 딸은 울었답니다. 자, 경연 초반부터 우승 후보로 꼽혀왔던 이 정서주 양이 결국 진이 돼서 영광을 안게 됐죠. 16살 고1 소녀로 역대 최연소 진위를 기록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서주 양은 처음부터 1라운드 때부터 미미, 진진, 선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실력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그 최종에서 결국 1위를 하면서 역대 최연소 그리고 앞으로도 최연소라는 건 앞으로 미래가 더 창창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트로트의 세대 교체 네. 이런 얘기도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 정서주 양의 모습 보셨고요. 예. 선과 미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하루에도 12번씩 그리운 고향 엎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까운 고향 어머니 아버지 불러보는 평야 아줌마 어미가 보고 싶다면 내 손 잡고 몰래 오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머니. 네, 배아연 씨는요 자신을 응원했던 팬들을 위해서 또 오유진 씨는 할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노래에 담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아연 씨가 지금 국민투표에서는 1등을 하고 오유진 씨가 2등을 했어요. 그만큼 그렇군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정말 많은 팬들이 응원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요. 네. 어제 진선미 누구 하나 정말 손색이 없었고 19.5%라는 그 굉장히 큰 숫자로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좀 정말 우리의 정말 앞날은 영원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결승전에서는요. 가요계의 영원한 전설이죠. 이미자 씨가 후배들을 위해서 특별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기 낀 사막도에 물새들도 자는데 그리워서 살아와서 불러보느냐 나를 님이여 들으시나 못 들으시나 영산가 이미자 씨 같은 경우 예능에 거진 출연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연자들에게는 레전드와 만나는 자리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꿈꿨던 모습이 현실로 드러나서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생방송에 나왔던 출연자들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아마 구분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이미자 씨가 이제 그동안의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는 한 번쯤은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 덕분에 이런 전통가요가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은 나서고 싶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그렇군요. 그 영상을 보니까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도 지금 후배들이 너무 잘해서 자기가 비교될 것 같다고 자기 너무 못했다고 막 그 당시 19 순정 데뷔 때의 모습으로 굉장히 순수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또 레전드다운 겸손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미자 씨 특별 무대까지 잘 감상을 해봤고요. 예. 이번에는 미스 김의 무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바치는 위로와 감사의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먼저 만나보시죠. 잘한다. 돌아도 보지 않느냐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네, 미스김 씨 미는 놓쳤지만 좀 아쉽게 그래도 이번 결승전 무대에서 본인의 존재는 굉장히 각인을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남 소녀농부라고 했었잖아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양봉에 종사하시면서 나중에 배추 장사까지 배추 농업까지 하면서 본인을 키운 모습에서 자기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그 지인이 된 정서주 씨도 그렇고 미스김도 그렇고 그 오이에 온 나영 씨도 그렇고 티리 정슬 씨도 다 경연이 첫 도전이에요. 근데 경연에 첫 도전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린 거는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탑3가 아닌 그 후보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승전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은 거근가는 아주 실력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장윤정 마스터가 정말 실력은 너무너무 상향이 되고 이번에 정말 탑 진선미뿐만 아니라 탑7 자체도 되게 어떤 사람이 될지도 굉장히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대도 너무 어려지고 실력은 또 너무 올라서 그만큼 무궁무진한 자원이고 그리고 이 트로트가 지금 전통가요, 성인가요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정말 많은 장르의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탑7뿐만 아니라 탑10 그리고 이번에 참가한 72명 모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그런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가수들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경영이 끝나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에 갈라쇼 방송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갈라쇼도 있고요. 예전 같은 토크 콘서트도 또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고 그 전에 약간 네이버 나우에서 생방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이분들의 케미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예능감이 좋은지는 또 그 갈라 콘서트와 그리고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갈라 콘서트도 있고요. 이제 전국 투어도 할 거 아니에요? 예, 5월 달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직접 정말 라이브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미스김도 그렇고 정서주 씨도 그렇고 배아연 씨도 오유진 씨도 이 TV로 보는 것보다 라이브로 들으시면 아 이래서 미스트롯이구나. 이래서 1, 2, 3등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 기자와 3개월 또 미스트롯 경연을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이번 주에만 100조 원 넘게 빠지면서 이 미국 증시에서 시총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전기차 수요 감소에 공장 가동 중단 등 악재가 잇따른 탓인데 우리 배터리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유럽 생산 거점인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공장. 인근 송전탑에 불이 붙으면서 지난 5일부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Wir rechnen aktuell nicht damit, dass wir im Laufe dieser Woche die Produktion wieder hochfahren können. Ob wir Anfang kommender Woche wieder starten können, das wird sich dann im Laufe der Woche hoffentlich zeigen.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한 좌파 극단주의 단체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 감소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 지난 2월 테슬라 중국 공장 출고량은 한 달 전보다 16%, 1년 전에 비해 19% 줄었습니다. 거듭되는 악재에 테슬라 주가는 연일 하락하며 이번 주에만 시가총액이 10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 시장 부진에 국내 배터리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배터리에 맞서는 상황에서 수요 둔화마저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 4년 동안에는 배터리 수요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에너지 밀도나 동시에 가격이 좀 저렴한 이런 배터리 쪽을 개발하는 기간으로 삼고요. 최근 혁신 제품 출시로 활로를 모색했던 K배터리에 새로운 암초가 생긴 셈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최근 열애를 인정한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가 팬들의 거센 비난에 직접 손편지를 써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죠. 외신도 카리나의 사과를 보도하면서 K-팝 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지적했습니다. 소속사의 지나치게 엄격한 스타 관리와 팬들의 추앙 등이 K-팝 스타들을 심각하게 압박한다는 건데 박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국 BBC는 카리나의 열애에 분노한 팬이 SM 사옥 앞에서 벌인 트럭 시위를 전하며 K-팝 스타가 결국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팝스타들은 압박이 심하기로 악명 높은 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생활 공개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스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엄격한 관리와 팬들의 열렬한 추앙, 끊임없는 언론의 감시가 K-팝 스타에게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열애 인정 이후 카리나가 손편지까지 써가며 사과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M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면서 2022년 11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와 팬이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인식이 스타에 대한 길들이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스타와 팬 간 소통이 일종의 의무가 되고 있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팬들이 지금처럼 스타의 모든 사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협박까지 하면 어떤 점에서 스토킹에 가깝고요.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K-팝 시대, 팬 문화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예, 전남 무안군에서 농부들이 무 파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칩도 지났는데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봄바람이 부는 남쪽 지방은 이미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사진들 함께 보시죠.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농부들은 토양을 손질하고 씨앗을 심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는 봄철의 향긋함을 담은 미나리 재배가 한창이었고요. 광주에서 화단에 봄꽃을 심던 아이들은 꽃을 들고 웃음꽃을 터뜨렸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싱그러운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부터 벌써 봄꽃 축제가 시작되는 곳이 있다고요. 네, 산림청은 올해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래서 관련 단체들은 봄꽃 축제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광양 매화축제 현장에는 이미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노랗게 피는 산수유가 유명한 구례 산수유 축제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4월 초에 열리는 서울의 벚꽃 축제들도 올해는 앞당겨서 3월 마지막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순간은 유독 짧게 느껴지죠. 이번 봄에는 놓치지 마시고 봄꽃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0.4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3.1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아침 기온 영하권에 계속 머물며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야 다시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북과 남부지방에서는 눈이 조금 날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1cm 내외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20m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 8도, 대구와 울산 10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